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이 급성염증과는 달리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조금씩 우리 몸을 갉아먹다가 몸의 한계에 달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드디어 임상 증상이 발현되는데 이때는 너무 늦어서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을 없애는 약은 약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말이죠. 염증을 없애는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통합암치료의사 김진목입니다. 염증은 신체의 방어작용 중 하나로 생태 조직의 손상을 치유하거나 외부의 침입체에 대해서 방어하는 우리 몸의 방어입니다. 급성염증은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아프고 고름이 나는 것들을 떠올리시겠지만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미세먼지, 고혈당, 고혈압, 식품 첨가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몸과 마음이 혹사당하면 염증성 단백질이 아주 조금씩 만들어져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이 급성염증과는 달리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급성염증과는 달리 자각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치하기 쉬워서 만성질환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만성염증은 매일 조금씩 우리 몸을 갉아먹다가 몸의 한계에 달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드디어 임상증상이 발현되는데 이때는 너무 늦어서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신체를 손상시키고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시켜서 면역계를 교란시킵니다. 비만, 당뇨병 등 대사질환으로부터 섭진, 건성 같은 피부질환,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등 자가 면역질환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암 발병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건강정진센터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만성염증은 뇌세포를 파괴해서 우울증, 알츠하이머 치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잇몸질환, 대장염, 지루성 피부염 등 각종 염증 질환도 유발합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비만, 잘못된 자세, 만성 스트레스, 고열량 식사, 액상과당의 섭취, 운동 부족 등입니다. 불이 기름을 만나면 잘 타는 것처럼 만성염증은 지방이 있으면 급증합니다. 그중 배에 있는 내장지방이 특히 어렵습니다.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이는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들어서 염증과 지방의 악순환이 초래되게 됩니다. 고열량 음식에 포함된 지방 성분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 물질을 유발시키고 액상과당은 혈액 속 단백질과 엉겨 붙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당과 단백질이 엉겨 붙은 것을 최종 당화산물, 즉 AGE라고 부르는데 이 AGE는 염증 물질을 생산합니다. 만성염증을 없애는 약은 약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말이죠. 염증을 없애는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양파와 마늘, 토마토, 당근, 양배추, 시금치, 버섯 등이고 향신료에 속하는 채소들 즉 강황, 계피, 박하 등이 있고 바질, 루꼴라, 민트 같은 허브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과일들인 사과, 수박, 귤, 딸기 등이 있고 세 번째로는 견과류와 씨앗이고 네 번째로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등푸른 생선, 아마씨, 들깨 등이고 다섯 번째는 커피와 녹차입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토마토를 들고 싶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라이코펜이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라서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성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 외에 남성들 특히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술 마신 후에 토마토 주스를 마신다든지 술안주로 토마토 요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토마토 속의 비타민 K는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피부에 탄력을 줘서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서 기미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토마토 속의 칼륨은 체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익혀서 드셔도 좋습니다만 주 성분인 라이코펜을 많이 흡수하려면 익혀서 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라이코펜은 익힐수록 함량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익히는 것과 함께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과육보다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요리할 때는 잘 씻은 뒤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데치거나 찌거나 프라이팬으로 볶는 요리가 좋고, 요리 중이거나 요리 후에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을 섞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요리 중에는 사용하지 말고 요리가 완성된 후에 뿌려야 합니다. 토마토의 껍질이 질겨서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익혀서 껍질을 벗긴 후에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껍질에 라이코펜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정 소화가 안 되시면 갈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마토는 여름 채소에 속하지만 요즘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연중 재배되기 때문에 사계절 볼 수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큰 토마토 말고 방울토마토를 추천합니다. 방울토마토는 큰 토마토와 달리 연중 언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라이코펜이 껍질에 많다고 그랬죠. 큰 토마토 한 개와 방울토마토 여러 개를 비교하면 껍질이 어디에 많을까요? 방울토마토에 많겠죠. 그리고 큰 토마토는 덜 익은 상태일 때 수확을 해서 후숙시켜서 매장에 놓으지만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잘 익었을 때 수확하기 때문에 라이코펜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더 추천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색깔이 파랗죠. 이 파란 토마토에는 감자싹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솔라닌은 285도에서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요리 온도에서는 분해되지 않으니까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걸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성염증을 없애주는 음식으로 채소는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꽃채소, 순채소, 비늘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잎채소에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파슬리, 샐러리 등이 있고, 뿌리채소에는 무, 순무, 우엉, 당근, 감자와 고구마가 있고, 열매채소에는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딸기 등이 있고, 꽃채소에는 꽃, 양배추, 브로콜리 등이 있고, 순채소에는 아스파라거스, 죽순, 땅두릅이 있고, 비늘줄기채소에는 마늘, 파, 양파, 부추 등이 있고, 버섯 위에는 송이버섯, 목이버섯, 팽이버섯 등의 버섯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거의 대부분 만성염증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항산화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오라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ORAC, 오라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오라크 지수로서 항산화 성분의 함유량이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드리자면, 먼저 채소에는 비트가 100g당 오락 지수가 2274로 1위이고, 그 다음에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적피망, 콜리플라워, 녹색피망, 토마토, 콩의 순이었고, 과일에는 크림베리가 오락지수 373으로 1위이고, 다음으로 배, 붉은 포도, 사과, 체리, 딸기, 수박, 블루베리, 바나나, 청포도의 순이었습니다. 채소는 생으로 드시나 익혀서 드시나 비슷하지만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는 익힐 때 식물 영양소의 함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익혀서 조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물 영양소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 기름을 조금 섞어주는 것이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채소들은 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지만 시금치는 신장결석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비타민C와 효소의 흡수를 위해서 좋겠습니다. 아까 최종 당화 산물 AG 말씀드렸는데, AG를 만드는 단당류,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빵,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단당류와 기름진 육고기와 육가공 제품, 그리고 술, 이 세 가지가 만성염증을 잘 초래하는 세 가지 음식입니다. 2020년 하버드의대에서 발표한 스페셜 헬스 리포트, 만성염증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리포트를 보면, 첫째, 항염식품을 섭취하기입니다. 앞에서 항염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오메가3 녹차와 커피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기입니다.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다당류나 섬유질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고,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 다섯째는 금연, 여섯째 절주, 일곱 번째 만성 스트레스 극복이고, 마지막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건강보조식품 섭취하기인데, 여기에는 커큐민, 생강, 클로로겐산, 오메가3 등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가 증가되고 체중도 증가하며 심폐기능 저하와 만성염증까지 신체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수면 부족 시에 염증 수치인 CRP치가 높게 나온 결과를 보여서 하루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수분이라고 하면 마시는 액체류 전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분은 말 그대로 물입니다. 보리차나 감입차는 생수처럼 마셔도 되지만 녹차나 옥수수 수염차, 커피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세포 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이런 노폐물이 계속해서 몸에 축적되어서 혈액이 탁해지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생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 속에는 적어도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물을 좀 적게 마시더라도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채소와 과일은 만성염증 제거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 원인의 1위는 폐암이 되겠습니다. 폐암이 생기면 호흡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지게 되고 호흡을 돕기 위해서 가슴에 관을 꽂아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폐암이든 어떤 암이든 식이요법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들 생각하시는데 를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암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호발하는 암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갑상선 암을 제외하면 2019년 이후에 사실상의 1위 암은 폐암입니다. 1999년 이후 줄곧 위암이 1위였다가 20년 만에 폐암이 최다 발생 암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발생률 1위일 때 미국이나 중국 등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폐암이 1위였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률 1위 암도 폐암입니다. 췌장암의 예후가 나쁘지만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 원인의 1위는 폐암이 되겠습니다. 폐암은 초기에는 통증이 없고 그래서 알아차리기 힘들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되면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률과 수술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폐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6.2명으로 전체 암 사망률 중 가장 높습니다. 초기에 발견할 경우에는 생존율이 80%가 넘어가지만 늦게 발견하면 시도할 방법이 없어서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폐암 초기에 가장 흔한 증상은 잦은 기침입니다. 다음으로 잦은 증상은 가슴 통증인데 가슴 부위에서 통증이 오는 흉통은 폐암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섞인 가래 또는 객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 섞인 가래나 피를 토하는 것 역시 폐암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보통 환자의 20%가 객혈을 하고 7%의 환자가 초기 증상으로 객혈을 보여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호흡 곤란은 폐암 환자의 절반이 느끼는 가장 흔한 것으로 호흡을 할 때 숨이 차다고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암이 커져서 호흡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종양이 기관지를 막거나 폐의 공기가 빠져나가서 폐가 쪼그라드는 현상인 폐허탈, 흉막 삼출 또는 폐색 등으로 인해서 호흡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지게 되고 호흡을 돕기 위해서 가슴에 관을 꽂아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폐암이 생기면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과 함께 식욕 부진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대사율의 증가로 영양 요구량은 증가되는 반면에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감소되고 영양 불량의 발생률도 높게 나타납니다. 폐암이든 어떤 암이든 식이요법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들 생각하시는데 어떤 음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어떤 환자에게 좋은 식품인가 아닌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이 있게 됩니다. 항암 치료 중일 때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면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단백질과 고열량 식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 예방에는 나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고기와 생선 등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항암이 종결된 후에는 암 예방 시기와 마찬가지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채식을 하시는 것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암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에 매우 유익한 채소입니다. 당근의 주요 성분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B와 C, 소량의 철분, 칼슘, 인 등입니다. 베타카로틴 함량은 당근이 가장 높아서 생당근 100g당 7.5mg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근의 주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섭취를 많이 하거나 혈중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폐암과 유방암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카로티노이드라는 식물 영양소는 세포의 성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고 암으로의 이행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특성인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 결핍 상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이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백혈병의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식품을 통하지 않고 영양제로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는 흡연자들은 오히려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은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당근은 암 예방 외에도 눈, 피부, 뼈의 건강에 좋고 혈당 관리와 체중 감량에도 좋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는 혈압을 약간 낮춰줄 수 있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가 야맹증에 좋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우셨죠.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로놉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라서 야맹증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천연 카로티노이드는 햇빛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당근의 비타민 C는 피부의 콜라겐 형성을 도와서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당근 속의 비타민 K와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 속의 식이섬유, 칼륨, 질산염, 비타민 C 등의 영양소가 수축기 혈압을 5%가량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당근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섬유질이 많아서 GI 수치가 매우 낮아서 혈당 관리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폐암을 비롯해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줄여주고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콩팥을 통해 몸의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방광염과 신장결석을 예방해주고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여성들의 냉증이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당근과 같은 오렌지색 채소를 많이 먹는 여성일수록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당근 주스는 산화에 의한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열을 가하면 효능이 상승하기 때문에 데치거나 쪄서 익힌 뒤에 주스를 만들거나 요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조리를 하든지 섭취 시에 기름을 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과 궁합이 좋은 식품은 사과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은 비타민 C와 칼륨이 많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영양상 보완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과 사과는 기운이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함께 주스를 만들어서 섭취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면역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을 넣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당근의 경우에는 소화 흡수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껍질째 익히고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50%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들어있어서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고 피부를 밝고 하얗게 가꾸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한 100g당 57kcal밖에 되지 않아서 체중 감량이 목표인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과일입니다. 껍질에 불용성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C를 분해하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근에 열을 가하거나 식초를 소량 첨가해서 조리하면 아스코르비나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을 미리 썰어 놓으면 베타카로틴이 산화되어 버린다고 하니까 먹기 전에 손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피부색이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타카로틴 때문인데 섭취량을 좀 줄여주면 원래의 피부색으로 돌아옵니다. 당근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근 섭취 후에 가려움, 발진, 천식, 눈 가려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근을 피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평소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은 섬유질이 많은 당근 섭취 후에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폐암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흡연하면 한 개비당 약 20분의 생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금년 후 5년이 지나면 폐암 발생률이 서서히 감소하고 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흡연 기간이 짧고 젊은 나이에 금연할수록 발병 위험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흡연은 백해무익한 습관입니다. 흡연자 가운데 50%가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폐암이 아니더라도 장암, 위암, 식도암 등 여러 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모든 암의 90%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 흡연 역시 주요한 발암 원인입니다. 흡연하지 않고 근거리에 있는 경우 흡연자가 직접 마시는 주류 연기보다도 옆에서 타고 나오는 생담배 연기에 일부 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발암률이 20에서 30%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흡연은 발암 요인일 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저체중아 출산, 사산이나 기형아 출산, 돌연사, 성기능 장애 등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만성호흡기 질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담배의 폐해 때문에 금연하는 사람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폐암 발생률을 보면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낮은 여성에게서 폐암 발병률이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폐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흡연뿐 아니라 간접 흡연, 성면 등을 취급하는 작업 환경,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이 꼽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으로 집에서 식사하는 빈도가 늘었는데 굽고 튀기는 음식을 할 경우에 실내 미세먼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음식 종류에 따라서 요리 연기에 의한 미세먼지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상 여성의 비흡연 폐암이 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주방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연 외에도 폐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열거하자면 바깥 미세먼지가 좀 가라앉는 오전 9시 전후와 저녁 시간을 피해서 집안 환기를 자주 해야 하겠고 특히 조리할 때는 반드시 환기 팬을 틀어놓고 요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암 성분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이런 사업장 근처에 사시는 분은 이사를 하시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잡곡밥이 흰쌀밥보다 영양면에서 좋다고 알려지면서 잡곡밥을 주식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잡곡밥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무기질까지도 흡착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흰쌀밥에 약간의 첨가물로 보약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잡곡밥보다 훨씬 간단하면서 영양적으로는 훌륭한 밥이 바로 최근에는 잡곡의 건강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항당뇨, 항암, 항염, 항산화 활동 등의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서 잡곡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잡곡밥을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잡곡밥은 다양한 공식이 섞여 있다 보니까 단일 곡식으로 밥을 짓는 것에 비해서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등의 비타민 B군, 그리고 단백질 등 영양소가 다양하고 풍부한 편이고 백미에 부족한 섬유질도 매우 많은 편이라 건강상의 이점이 많습니다. 비타민 B군은 피로가 쌓이고 지쳤을 때 기운이 나게 해주고 비타민 B2는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애주가들에게도 좋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고 암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잡곡은 종류에 따라서 효능이 다 다르죠. 첫 번째로 팥은 섬유질, 단백질, 지방, 인, 비타민 B1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병, 당뇨병, 신장염, 고혈압과 설사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강낭콩은 아미노산, 사포닌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고 변비, 간 건강, 면역력에 좋고 이뇨작용, 당뇨병, 여성 갱년기 완화 및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찰현미는 비타민 D와 E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고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변비를 완화시켜주고 대장암을 예방해줍니다. 스리테는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보온이 풍부해서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갱년기 장애에 좋고 노화 방지, 치매 예방을 해주고 레시틴 성분은 혈관벽과 세포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녹여내고 혈액순환 개선에 기여하고 탈모 예방 작용도 있습니다. 흑미는 셀레늄이 다량 함유되어 암의 예방에 좋고 임산부들의 빈혈에도 좋고 당뇨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잡곡밥이 흰 쌀밥보다 영양면에서 좋다고 알려지면서 잡곡밥을 주식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잡곡밥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잡곡 100g당 식이섬유는 평균 5에서 8g이 들어있는데 만일 잡곡만으로 밥을 지어 먹는다면 한 끼 분량인 300g이 되면 식이섬유가 15에서 20g이 되는데 한국 사람의 일일 섬유질 섭취 권장량은 남자 25g, 여자 20g인데 새끼를 잡곡밥으로 드시면 권장 섭취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식이섬유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유해 물질만 흡착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무기질까지도 흡착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한국 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시중에 판매하는 백미와 5곡, 8곡, 16곡, 17곡, 20곡, 25곡의 잡곡밥을 구매해서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찹쌀, 흑미, 수수, 기장, 적두가 들어간 5곡이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았고 곡물의 종류가 늘수록 함량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잡곡의 종류가 늘수록 각각의 혼합 비율이 줄어들어서 영양 성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잡곡보다는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간 5가지 정도의 잡곡만 선택해서 조리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잡곡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 선택해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이후나 어린이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잡곡밥을 드시면 소화 속도가 더뎌지고 소화 흡수율이 낮아서 위와 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잡곡밥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잡곡밥에 많은 섬유질의 분해로 많은 가스가 발생해서 장을 자극해서 불편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에서는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4대1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4대6이나 3대7 정도로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른 잡곡 대신에 차련미를 권유합니다. 차련미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소화 흡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속히 올릴 수 있어서 당뇨 환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잡곡보다는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간 5가지 정도의 잡곡만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좋기 때문에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4대1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의 경우 인이나 칼륨이 제대로 배설이 되지 않아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은 인이나 칼륨의 양이 많은 현미나 잡곡보다 흰 쌀밥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칼륨, 인, 단백질, 나트륨 이 4가지 영양소 배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잡곡밥에는 칼륨, 인,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이 쌓이면 심장을 흥분시킵니다. 심장이 과하게 흥분하면 멋대로 뛸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멎어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인이 높아지면 가려움증이나 관절통이 잘 생깁니다. 인 혈중 농도가 높으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골다공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해야 되고 콩팥 기능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식이요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보통 현미밥을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흰 쌀밥을 먹으라 합니다. 자신의 칼륨 수치 등을 참고해서 의사와 잘 상의해서 식이요법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흰 쌀밥이 보약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흰 쌀밥에 약간의 첨가물로 보약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칼로 영양법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 정도의 영양 색소를 넣어 만드는 것으로 노란색은 강황이나 치자, 커피색은 차가버섯, 보라색은 적양배추, 초록색은 녹차나 케일을 넣는 식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강황밥을 소개해야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를 한 숟가락 넣으면 색깔도 노란색으로 곱게 나오고 강황의 항산화 작용으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황을 싫어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맛도 괜찮다는 반응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분에게 추천하는 3가지 음식은 현미밥, 채소,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능한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드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탄수화물은 나쁜 것이 아니고 탄수화물을 가공해서 섬유질이 날아간 단순 탄수화물이 건강에 해로운 것입니다. 섬유질이 살아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많이 드셔도 살이 찌지 않고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쌀도 도정하지 않은 현미가 좋은 것이고 과일도 잘 씻은 뒤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현미밥과 자연에 가까운 가공이 덜 된 채소와 과일을 먹는 식사를 통곡 자연식물식이라고 합니다. 통곡 자연식물식은 모든 병을 예방해주고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암의 예방과 치료에도 통곡 자연식물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잡곡밥보다 훨씬 간단하면서 영양적으로는 훌륭한 밥이 바로 현미밥입니다. 현미는 벼의 겉껍질만 도정한 형태로 쌀의 겉껍질이 살아있어서 각종 영양소와 섬유질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으면 비타민, 무기질, 식물 영양소, 섬유질 등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 식사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아무리 말기 암 환자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기사회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기암을 진단받았고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고는 정확히 3개월 만에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암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환자는 암이 아니라 암으로 죽을 거라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결과겠지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공군 조종사가 암을 진단받고 군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았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3개월을 결코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았고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가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걸 기억하고는 연장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받아주는 군대는 없었고 그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했는데 결국 대통령에게까지 그 연락이 전해졌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그가 해군 장교로 공부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군대에 복귀해서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근무했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아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임무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도 무사했고 오히려 암이 점차 줄어들어서 결국 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1968년 월남전 때 상륙 전단을 지휘하고 무적함대로 세계의 용맹을 떨친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 로젠버그입니다.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에서 확인하셨듯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